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133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우!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련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네, 청년회장 이봉훈 활동가입니다. 예, 진짜 너무 하루가 너무 긴 것 같아요. 어제 저녁부터 지금 저 진짜 어제 3시에 잤거든요. 3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서 왜냐면은 그 상하까지 가려면 그지? 뉴스공장 그 출연하는 게 또 늦으면 안 되잖아요. 생방송이라 그래가지고 또 조금 일찍 가는 한이 있어도 이제 서둘러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3시간밖에 못 잤어요. 굉장히 피곤한데 어제 우리 사무실에 뭐 상담할 게 굉장히 요즘 많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상담을 하다 보니 말을 끊고 난 방송하러 가야겠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것이 다 우리 그 활동가들이 지속 가능하게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저도 상담 좀 해주십시오. 맨날 방송에서 맨날 징징거리고 뭐 할 거 다 하면서 뭘 그래. 제가요? 응. 그리고 여기 솔직히 우리 여기 이 방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대화를 기본적으로 물론 방송이긴 하지만 많이 하는 편인데 다른 분들하고는 제가 진짜 거의 말을 안 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뭔가를 자꾸 마음을 쓰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아무튼 사무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다가 못 들어오는 그런 일이 있었고 사실은 MBC KBS 연결하는 내용이 대부분일 것 같고 제가 어제 신문을 털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MBC KBS 연결은 봉우 씨가 저보다 훨씬 잘하고 실제로 어제도 최건일 기자하고 뭐 아주 그냥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들어보니까. 그래서 걱정이 안 되니까 사실 안 들어온 부분도 있습니다. 어제가 아니죠.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 갔다 온 얘기도 좀 해주시죠. 예, 뉴스공장은 어제 갑자기 아무튼 요청이 왔고요. 일단 출연부터 확정 짓고 어쨌든 간에 김어준 씨 때문에 새벽 3시에 잘 수밖에 없었던 주제는 뒤늦게 들었고요. 대본을 준비하셔야 되니까. 뒤늦게 들었고 제가 사실은 오늘 정관용을 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정관용을 준비하려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다 모니터 해주시고 준비해 주셔도 제가 또 이걸 보고 줄이고 뭐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제가 딱 그 시간이 항상 오후 2시에서 4시인데요. 그 시간에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가기로 했어요. 그 남배우 성폭력 사건에 대한 디스패치 보도에 대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여성단체 등에서 엽니다. 인권단체들이 같이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기자회견의 토론자로 이제 나와달라고 해서 말이 기자회견이 이제 거의 발제처럼 이렇게 서로 굉장히 깊이 있게 얘기하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그걸 가야 되니까 역순으로 정관용을 미리 준비해야 되고 또 뉴스공장을 하자고 해서 뉴스공장 대본에 정관용 대본에 이걸 다 하려고 하다 보니 사실은 잘한 건 하나도 없고 어찌됐든 조금씩은 다 했어요. 그래서 3시까지 딱 그걸 마무리를 하고 오늘 MBC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 뉴스공장은 안 한 거보다는 낫다. 그런데 KBS 얘기를 너무 안 해서 제 마음은 굉장히 제가 애정하는 KBS 특히 지금 그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KBS 이야기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공장에 나가면 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들을 때도 그런데 원래 무슨 말을 하려고 나왔지 저 사람이? 근데 뭔가 수다 떨다가 간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이제 그게 거기 컨셉이긴 한데 저는 항상 그렇게 낚이는 기분이 듭니다. 뭔가 열심히 준비해갖고 가는데 자꾸 3,000% 빠지는. 다음에 또 출연자가 오면 아무 준비도 하지 말아보세요. 예, 그거나 그게 나을 것 같은데. 노나 공부하나 마찬가지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아무튼 듭니다. 그래도 또 마음이 그냥 뭔가 내가 준비해놔야 좀 덜 떨려서 뭐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준비를 어제 좀 아무튼 했어요. 그래도 아무튼 간에 오늘 하루가 굉장히 바쁩니다. 요거 끝나고 바로 그 기자회견 가고 또 정관용 녹음도 하고 그래서 아주 바쁜 하루를 보낼 예정입니다. 파파이스 끝난 것도 얘기해 주세요. 네, 파파이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그 MBC 그 문화제가 열리는 날 문화제를 못 가고 파파이스 녹음이 딱 그 시간 같은 시간이었어요. 마지막 방송 갔거든요. 갔는데 뭔가 정말 마지막 방송답게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러지 파티같이 진짜 파티같이 그렇게 열렸더라고요. 근데 그동안에 같이 했던 분들을 거의 다 모시고 자신들이 보기에 우리가 키웠
친했거나 우리랑 인연이 깊은 사람은 거의 다 모신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깊이 있는 내용을 한 건 아니고 그냥 회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축복, 뭐 당신에 대한 축복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했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끝나는 게 되게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뭐 이렇게 정말 한 건 아니었는데 방송에 막상 딱 나가니까 거기도 대본이 의미가 없는 자리잖아요. 뭐 김어준 씨 자체가 대본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그동안 뭐 어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마음이 울컥해가지고 제가 그냥 생각하지 않았던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저는 그 파파이스 사태 나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파파이스와의 인연은 파파이스 사태라고 말하는데 파파이스 사태 이후 저는 마치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뛰어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내릴 수도 없고 너무 이렇게 뭐 바쁘고 좀 무서운 그런 생각 있잖아요. 부담감이 굉장히 컸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고마운 일이기 때문에 버티고 뭐 좀 쉬지 못하고 했는데 이제는 어찌됐든 딱 매주 하는 그 파파이스라는 그것이 이제 없어지면서 좀 사실은 뭐 1, 2주만이라도 좀 마음을 편하게 쉴 수 있겠다 그런 마음도 들었고요. 시원섭섭한 마음도 들었고요. 좀 제가 거기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우리 민원연이 파파이스를 안 한다는 것이 파파이스 끝났으니까 소문이 나면서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라고 나는 생각하고 우리와 같이 손을 잡고자 하는 뭐 PD나 또는 뭐 언론사나 아니면 팟캐스트나 훨씬 더 많이 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기다리고 그 중에서 잘 우리와 파트너가 될 사람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방송에서. 그리고 우리 미디어 탈곡기는 당연히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으로도 내보겠다. 많이 들으러 오셔라. 그래서 저희가 낸 영상의 맨 마지막에 미디어 탈곡기가 있었잖아요. 제가 아무튼 별로 울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했는데 어디서 눈물이 났냐면은 저희 영상이 나가는 동안에 정말 박수를 많이 쳐주셨어요. 그게 정말 별것도 아닌데도 계속 박수를 치면서 와 드디어 뭐 꿈에 그르던 정권 교체 막 저희가 누구를 탈락시키고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종편 재승인의 뭐 낙제점을 받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박수를 쳐주시고 저희가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 계속 응원해 주세요라고 자막이 나가는 동안에 쉬지 않고 계속 박수를 쳐주셔서 이 사람들의 힘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너무 힘들고 바빠가지고 자꾸 그런 뭐 사실 감사한 생각보다는 짜증나는 생각이 훨씬 많이 들잖아요. 우리 삶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그런데 그 분위기를 저만 느끼고 왔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정말 고마워하는구나 사람들이. 그리고 더 힘내주세요. 그런 박수로 들려가지고요.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좋았어요. 그리고 오늘 뭐 아무튼 김어준 씨가 자기가 뭐 만들 거라고 어디 가지 말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김어준 선생님 믿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불러주시면 참 감사하다. 저는 아무튼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을 더 많이 찾아서 계속 해나가야겠다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요새 드는 생각은 그 TBS 뉴스공장 말고 전영미 씨랑 배칠수 씨랑 하는 거기 나가요? 그 백반토론 아시죠? 네, 그거 너무 재밌어요. 그분들이랑 뭐 프로 하나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끝장납니다. 아니 그걸 너무 우리가 재밌어, 어떻게 너무 해? 재밌어. 우리가 처장님 안철수로 들어가세요 거기. 백반집 토론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뭐 새로운 소식이 또 있을란가 싶은데 어찌됐든 우리의 뭐 그냥 인사만 하고 끝내더라도 일단 연결해 봅시다. 아니 국정감사 있기 때문에 소식은 있습니다. 국정감사 보이콧하는데 뭐 국정감사가 있으면 뭐해.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보이콧하고 지금 있는데. 진행되고 있는 MBC도 자유한국당이 보이콧 중이죠. 아니 완전 전면 보이콧이에요. 전면 보이콧이라서. 네. 이게 깝깝한 상황이거든요. 사실 물어볼 게 많은데 어쨌든 간에. 그럼 이거 연기되는 건가요? 연기 일단 절차상으로는 연기입니다. 그래서 고대영 사장도 연기예요. 연기된 건데 사실 제대로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다른 일정들이 있어서. 근데 연결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죠. 네. 그럼 일단 KM 소식 듣고 오겠습니다. 돌마고 팟캐. 오늘도 말씀드린 것처럼 KBS MBC가 그
KBS, MBC에 대한 국정감사가 아마 파행이 될 가능성이 99.9% 예, 인 상태입니다. 예, 왜냐면은 그들이 갑자기 마음이 풀어서 그것이 우리 자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리가 없습니다. 상황은 분명히 알고 계시죠. 어제 그 MBC 박문진 이사 보궐 이사를 선임을 했지요.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랬더니만은 물론 우기기는 그 전부터 시작됐는데요. 원래 우리 자리야. 네, 원래 우리 자리라고. 사실 제가 김어준 그 뉴스공장을 준비하면서 이 사정을 이거를 되게 구체적으로 일일이 막 조목조목 그들의 주장을 비판해 보려고 막 준비를 정말 엄청 열심히 했어요 어제. 그런데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걸 정말 읽다가 이런 소리에 이렇게 일일이 성의 있게 하는 것 자체가 국가적 낭비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 지워버렸어요. 그냥 웃기고 있네. 그렇게 말하기로. 아니 어제 근데 자유한국당이 이제 방통위에 그 네. 박문진 이사 선임하지 말라고 항의하러 가면서 이제 덩달아 이제 국정감사를 전부 보이콧 해버린 건데 네. 어제 근데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단 두 마디로 정리를 해줬어요. 네. 정권이 바뀌면 바뀐 여당이 그 여권 이사 자리를 선임하는 것이 맞다. 이명박 정부 때 새누리당이 그렇게 하셨다. 그 이미 아니 근데 그 논리가 이제 그게 네. 우리도 이제 신태우 이사 때 그 얘기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그러니까 상식적인 기준의 논리인데 그거를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럼 내가 잘못하면 너도 잘못하는 거야?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대받아치고 있는 그런 한심한 자기가 잘못했다는 얘기도 안 하면서 그럼 예전에 우리가 그랬으니 너도 똑같은 걸 하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그게 하는 아니라 거잖아요. 절차가 원래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번은 정말 그래 관행이니까 한번 그냥 니네가 우기는 걸 들어볼까 어쩌고 이런 별 생각을 다 했는데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상황이 너무 긴급 상황이고 통상적인 어떤 뭐 누가 아파서 알아 누워가지고 보궐이사를 선출하거나 뭐 정말 일신상의 이유로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두 명의 이사가 그 MBC의 지금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고 물러난 상황이고요. 게다가 지금 파업 중이고 국민이 이 문제에 엄청 관심을 갖고 이건 개입해야 된다라는 분명한 의지를 이제 그런 뭐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사람을 뽑는데 그 자리를 양측에 그러니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다가 추천을 해주세요라고 방통위가 예를 들어서 욕먹기 싫어서 난 너무 욕먹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절차를 거치겠어요. 그래서 내가 추천을 해달라고 보냈다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은 고사를 해야지 철면피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몸통이었잖아. 그동안 그 언론 장악을 해왔던 그러면 우리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 이번에는 우리는 안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인데 그럴 인간들이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하는 모든 말이 다 말도 안 정말 되게 희한한 주장을 많이 했더라고. 심지어 김용수 그 방통위원 있잖아요. 지금은 그 미래부 차관으로 갔죠. 주장이 진짜 웃기는 게 방통위원을 그때 당시에 그 방통위원이 누구냐 황교안 권한대행이 4월에 자기가 권한대행이면서 대통령 몫이라고 그 사람을 집어넣었죠. 바로 5월에 대통령이 뽑힐 텐데 새 대통령이 일부러 박은 거예요. 추천해야 될 자리에 자기가 집어넣었죠. 집어넣는데 그 사람을 대통령이 어쩌지를 못하니까 대통령은 원래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자기 자리 한 자리를 뺏긴 거예요. 황교안 총리한테 도둑 맞았죠. 정말. 그러니까 임명 권한이 2장인데 한 장을 황교안한테 뺏긴 거 도둑 맞은 거예요. 뺏기고 국회가 3개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한 자리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자기가 원래 추천해야 되는 그 사람을 미래부 차관으로 더 좋은 사실은 직책이 영전을 시키고 그 자리를 비웠어요. 그랬더니 그게 자기네 추천이라고 그때 우긴 거예요. 똑같이 우겼어요. 자유한국당이. 근데 그때는 MBC도 같이 우겼어요. 뉴스에서. 이건 자유한국당 건데 막 그러면서. 그런데 자유한국당 주장이 얼마나 웃기는지 알아요? 그 자리를 지금 현 고삼석 위원을 추천했다고 하면서 추천한다고 한다라고 하면서 막 비판을 해요. 왜 그런 자리에 고삼석 위원 같은 사람을 넣느냐 그러더니 그 논평에 가장 웃기는 게 김재홍 부위원장 자리도 원래 야권 추천 자리니까 우리 거다. 이거 완전히 뇌가 어떻게 된 거야. 도둑놈이네요. 도둑놈. 그게 논평에 나온다? 김재영 부위원장 자리도 야권 추천이니까 우리 거다. 이런 이상한 주장을 막 했던 자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뇌가 상식적으로 받아줄 수 없어요. 이거 있지.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다. 다 내 거야. 주장. 딱 4세
아동들에게 이렇게 볼수 그러니까 있는. 김어준 씨가 오늘 정리한 건 그거야. 6명은 다 내 거다. 무조건. 예전에 추천했던 새누리당이 추천한 6명은 다 내 거야. 그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정권이 제가- 바뀌었다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지. 제가 참 주목하는 부분은 그 지금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음. 아무리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 그래도 이게 평균적인 상식이 있을 거란 말이야. 물론 이제 그 점도 조금씩 의심되고 있지만. 아, 근데- 상식 없어. 없어. 진짜 우기는데 무슨 말을 돈 하시는 드냐, 거예요, 딱 지금? 이거야. 우기기만 하는 아 거야.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일 웃겼던 건 제가 어제 저랑 이제 친한 패친 우리 회원인 패친이 쓴 말이 정말 재밌었던 게 신상진 과방위원장 있잖아요. 지금 과방위원장 이 사람이 이제 자유한국당인데 이 사람이 그 KBS 국감 진행을 사회를 봐야 되잖아요. 진행해야 되잖아요. 가방 진행을- 위원장이니까. 네, 안 하고 그 갔다 왔단 말이에요. 저기 방통위에. 방통위에 갔다 왔잖아요. 그랬더니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시까지 국감 진행을 안 하면 사회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프다면서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신상진 가방위원장이. 그럼 우리 친구가 쓴 말이 땡땡이엔 꾀병이 젤로 왔다지. 그렇게 썼어. 그러니까 이게 어제 웃기지 않아요? 어제 최건일 기자가 이것도 간단하게 전달해 주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은 위원장이 그러니까 국회 국정감사 진행할 때 위원장이 자리를 비우면 상임위의 위원장이 자리를 비우면 상대 당 또는 그 바로 다음 간사한테 그 사회권을 줄 수가 있대요. 근데 이거를 위원장이 동의를 해주든가 아니면은 여야 간사들이 모여서 합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야 간사고 위원장이고 전부 그 자유한국당은 간사고 위원장이고 전부 저길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이 협의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지금 신경민 의원이 간사인데 신경민 의원이 신상진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동의를 해주든가 아니면은 합의라도 해줘라 전화상으로라도 내가 사회를 볼 테니까. 네. 그랬더니 어제 그 최건일 기자가 전해준 바는 본인도 그렇게 실시간이었으니까 잘 몰라서 그래 동의를 안 해줬다 이렇게 전해줬는데 알고 보니 신상진 위원장이 병원에 가버린 거죠. 그 합의를 해주고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웃기지 아프다고. 않아요? 근데 나는 정말 아하. 땡땡이엔 꾀병이 젤로 왔다지 이 말이 너무 웃겨서 원래 너무 바쁜 와중에 이걸 좋아요를 막 누르고 그래서 이게 파행이 된 겁니다 어제. 저렇게 일 안 하면 왜 국회의원 하지?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을 우리가 네. 겪고 있습니다. 이런 야만의 시대에 제가 볼 때는 정말 그 적폐들과 싸우느라 우리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 예. 방송 2개는 꼭 자기네 걸로 남겨놔야 한다는 이게 정말 진짜 엄청 절실한 모양이에요. 그렇게 네, 느껴져요, 진짜. 네. 그렇죠. 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의 허유신 홍보국장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MBC 어제 조금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물러난 구 여권 박문진 이사 두 분의 자리에 방통위가 예상과 다르게 조금 빨리 네. 보임을 결정을 해서 임명이 되셨죠. 두 분이. 네, 어제 이제 2명이 진통 끝에 박문진 이사 2명 자리가 새로 이제 들어갔는데요. 네. 김경환 상지대 교수 그리고 이진순 민원연 정책위원 이렇게 두 분입니다. 네. 그 지난달에 뭐 아시다시피 유희선 김원배 이사 이제 지난달부터 또 이번 달까지 사퇴를 연달아 하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박문진이 정상적인 구인 체제로 복귀했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사실 거의 50여일 만에 이뤄졌기 때문에 물론 이제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예상보다는 조금 빨랐지만 예. 그래도 50일간의 공석이 좀 있었죠. 예, 이 맞습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이. 예. 이게 사실 어제 아침 8시에 이제 방통위가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이호성 위원장 등 방통위원들이 뭐 의결을 하려고 했는데 예. 자유한국당 그 의원들이 정우택 원내대표 박대출 그 과방위 간사 이런 분들이 아침에 한 20여 명이 항의 방문을 하셨어요. 예. 방통위에. 그래서 그 회의장 입구에 막 가가지고 뭐 기자들 취재진의 막 북새통 속에서 이호성 위원장이 안에서 회의를 하려고 그러면은 또 밖에서 문 두드려가지고 나오게 하고 참 이게 이 합의제 행정기관이거든요. 엄연한 또 예. 장관급이고요. 방통위원장이 이런 예. 행정기관의 이런 의사결정과 이런 행위를 이렇게 방해해도 되는 건지 아무리 의원들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항의하러 간 게 아니라 의결 과정을 일정 정도 방해하러 갔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이호성 위원장하고 그 예. 자한당 의원들이 면담하는 자리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딱 한마디만 해줘라. 예. 오늘 의결 안 하고 미루겠다. 와우. 뭐 그리고 뭐 자유한국당의 연인 이 관계 보궐이사들의 예, 추천권이 자유한국당에 있다. 뭐 이런 걸 확인해달라고 계속 체근을 하는 거예요. 와. 예. 이호성 위원장은 대답은 어떻던가요? 이제 이호성 위원장은 이게 뭐 민주당이 지금 현재로서는 여야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 이 비록 예전 이제 자유한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여권 쪽에서 추천한 이사들이 이제 사퇴한 자리이긴 하지만 지금 여야가 바뀌었기 때문에 민주당 추천이 맞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예.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굳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되지 그렇죠. 않았을까. 그냥 의결을 네. 해버리면 왜냐하면은 방통위의 법적인 고유 권한입니다. 그렇습니다. 방문진 이사에 네. 대한 임명권은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 어디서도 추천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법조항에. 그렇죠. 법상으로 그런 명부가 예. 없습니다. 예. 관행적으로 이제 여권에서 6명, 야권에서 3명 뭐 이렇게 해오긴 했지만 예. 사실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게 방문진 사안은 아니고 이제 KBS 이사회 문제지만 예. 예전에 이명박 정권 출범 직후에 그 당시 이제 그 직전에 여권이었던 열린우리당에서 추천한 이사장과 이사들이 사실상 쫓겨났지 않습니까? 예. 당시. 강제로 거의 쫓겨났죠. 예. 그래놓고 이분들의 후임은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에서 아마 예. 추천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놀라운 게 예. 그런 사례들이 있고 아마 이호성 위원장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걸로 보이는데 예.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 말씀을 듣더니 아니 그러면 그런 어떤 그런 적폐의 관행을 또 되풀이하는 거냐라고 해서 그럼 본인들이 적폐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진짜 아니 미쳤네. 이 사람들이랑은 말을 하면 안 돼. 왜 말을 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대꾸를 해야 할지 근데 제가 이호성 위원장 입장이었어도 난감하죠. 네. 제가 만약에 이호성 교수, 그러니까 이호성 위원장님 입장이었다면 계속 웃었을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 참 재밌으시군요. 깝깝한 상황. 어쨌든 간에 임명은 의결이 됐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자유한국당 주장이 사실 이걸 논리적으로 반박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상식선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상황이라 아무튼 그렇죠. 어제 그렇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이게 문제가 없다고 확인이 또 됐대요. 그렇습니까? 네. 입법조사처에서 이걸 조사를 했군요. 네. 네, 어제 이제 네. 논란이 네. 되니까 아마 국회에서 예. 유권 해석을 의뢰한 모양입니다. 그렇군요. 이 지금 두 분이 박문진 이사가 두 분이 임명이 됐는데 우리 노조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저희로서는 당연히 그 구 여권의 적폐 이사들이 물러난 자리에 예. 또 개혁적인 분들이 들어오셨으니 예. 더더군다나 이제 박문진이 다시 9명 체제가 됐고 예. 지금 뭐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안이 제출돼 있는 데다가 김장겸 사장 해임도 뭐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예. 상황에서 박문진이 다시 정상적인 체제가 됐으니까 신속하게 이 체제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네. 예. 당연히 김장겸 사장 해임을 해야죠. 네. 여기까지 얼마나 이제 시간이 또 소요될지는 뭐 지켜보겠습니다만. 제가 예. 오늘 뉴스공장에서 이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혹시 들으셨어요? 너무 김어준 씨가 뉴스공장을 했는데 너무 집요하게 몇 달 걸리냐고 몇 달 걸리냐 정상화되는 데까지 한 달? 2달? 3달? 계속 이거를 얘기해서 제가 그렇게 달로 말하기는 제가 그렇게 좀 이상한 실수를 할 것 같아서 아무튼 민주적 절차를 잘 밟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게 어찌됐든 저는 노조의 판단이 제일 저는 우선되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은 네. 얼마나 걸릴 걸로 보세요? 지금 9인 체제로 복귀가 됐는데. 네. 사실 저희는 뭐 조합원들은 지금 총파업 중이고 그래서 예. 여러 가지로 뭐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당연히. 그렇죠. 하루라도 네. 빨리 파업이 끝났으면 싶고 네. 또 파업이 끝나려면 김장겸 사장 해임까지는 일단 돼야 하고요. 그렇죠. 예. 누구보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가슴 졸이면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예. 당연히 저희도 뭐 하루에도 몇 차례 저희 취재하시는 기자님들이나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거 네. 언제 될 것 같냐? 그렇군요. 끝난 거 아니냐? 네. 예. 집요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다들. 파업 이제 왜 하냐 뭐 이런 분들까지 계세요. 다 끝난 거 아니냐? 네. 참 속도 모르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거 참 예. 저희 조심스러운데 예. 적어도 다음 달 중에는 네. 예. 모든 혼란이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나 저희가 음. 일단 그렇게 보고 예. 좀 요구를 하고
관계기관에 여기저기 뭐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채널이 있다면 예. 저희가 또 공식적인 입장이나 성명을 통해서도 하루속히 정리가 돼야 한다. 이 상황이. 예. 뭐 그런 취지에서는 뭐 그렇게 길게 갈 것 같지는 않게 보는데 네. 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일단은 해야겠네요. 제가 말하는 3달 예. 이거는 네. 새 사장이 들어오는 데까지라고 새 사장 저는 생각한 임명까지. 거고요. 예. 네. 그런데 사실은 MBC 이제 그 지금 파업에 계속 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실은 저는 빨리 이제 그 어찌됐든 실마리는 풀리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 이제 꼬였던 실마리가 이렇게 턱 터지기 시작했으니까 저는 적절한 시점을 잡아서 이제 재건을 위한 작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 방송에 복귀하시면서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돼서든 저는 무조건 MBC 본부의 판단을 우리가 믿고 존중한다 이런 생각을 하죠. 네, 저희는 그런-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재건의 어떤 길 이런 네. 부분에서도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아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예전에도 그런 말 했잖아요. 이게 정말 해결이 돼도 그때가 시작이다. 근데 저희가 왜 이 기간에 대해서 자꾸 걱정을 하냐면은 물론 이제 5대4로 역전이 됐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저 조합원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이 적폐이사로 꼽고 있는 남은 3분 구여권이사 3분이 혹시라도 뭐 시간을 끄는 어떤 행위를 취하지 않겠나 이런 걱정을 하거든요. 근데 외유성 출장을 간다는 말이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저 방문진이 지난 2013년부터 예. 그러니까 이제 지난 이전 9기 방문진 때부터 같은데 국제 방송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예. 희한하게 뭐 베트남 이런 동남아를 돌면서 매년 이맘때쯤 세미나를 지금 개최하세요. 때가 어느 때인데, 방문진. 지금. 세미나를 네, 예. 뭐 그 이제 현지에 뭐 베트남 올해는 이제 태국인데요. 예. 뭐 이런 현지에 이제 방송 관계자들 이런 분들 뭐 학자들 모셔다 놓고 이쪽에서도 또 학자들이 가고요. 방송 관계자들. 예. 그래서 뭐 합동 세미나를 하는데 물론 취지 뭐 좋습니다. 당연히 뭐 방송 교류하고 또 예. 한류 확산 이런 의미들은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연구 일종의 이제 이것도 어떤 학술 연구 사업인데 예. 제대로 이 성과 관리나 이런 것들은 사후에는 잘 안 된 것 같아요. 뭘 했는지 잘 모르는 정체불명의 세미나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한 닷새 엿새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예. 이건 이제 출장 일정이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방문진 이사들이 가는 경우에 예. 세미나는 단 하루 열립니다. 이 중에 아. 세미나는 하루 진행이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이번 행사 올해 행사 같은 경우에는 11월 7일에 그 방콕으로 태국 방콕에서 방콕으로 출장을 가고요. 이 방문진 이사와 그 임원 직원들이 예. 세미나는 9일에 하루 열립니다. 예. 언제 돌아오죠? 12일 아침 비행기로 도착을 하는 걸로 일정표상에는 그럼, 지금 예. 돼 있고요. 예. 하루짜리 세미나를 가는데 5일이 앞에 이틀, 뒤에 이틀 정도가 그냥 있는 일정이에요. 보면은 무슨 뭐 관광지를 도는 일정도 꽤 눈에 보이고, 예. 뭐 현지에서 뭐 문화원, 한국문화원 관계자 면담 뭐 이런 것들이 일부 잡혀 있긴 한데, 예. 지금 상황에서 이게 그러니까 이 행사 자체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가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예. 지금 시점에 이걸 굳이 가야 하느냐? 11월 7일이면 이제 2주 정도 얼마 안 남았어요. 남았는데요. 예. 네. 아니 가시는 분들, 네. 이거를 그 3분만 가시는 거예요? 이 행사를? 지금 이제 구 여권 이사가 이제 4분이 남아 있죠. 고영주 예, 예. 이사장 비롯해서. 예. 그런데 이제 고영주 이사장은 지난 20일에 취소를 하셨답니다. 비행기 티켓을. 본인은 취소하셨고. 네, 그때가 아마 고 이사장이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뭐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 시기였던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권혁철, 김광동, 이인철 이 3분은 가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가실 모양이구나. 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19일에 방문진 이사회가 열렸었는데 예. 그때 저희 구 야권 추천에 이제 최강욱 이사가 아니 예. 이거 지금 이 와중에 뭐 이걸 왜 가냐라고 그러니까요. 문제 제기를 하니까 예. 이걸 못 갈 이유가 뭐 있냐라는 식으로 파업 답변한 중인데. 거예요. 예, 파업 네, 중인데. 이미 뭐 연초에 다 계획된 거고 이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겁니다. 참 한가한 분들이고 예. 지금 상황 파악을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제 회피해를 임기가 얼마 안 예. 남아서 이런 외유성 출장이라도 빨리 좀 다녀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즐김. 아니 그런데 저희가 궁금한 것은 이 행사가 지금 올해만 가는 게 아니고 그동안 꾸준히 있었는데 그 전에도 그럼 구 여권 이사들만 이 행사를 한 겁니까?
저희가 그 과거 5년을 다 파악해보지는 못했는데 아, 그렇군요. 작년, 예. 재작년 같은 경우는 구여권 이사들만 다녀온 것 같더라고요. 그 명단을 보니까. 그 이상하잖아요. 왜 방문진 이사들이 다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예. 그 여야 전체 추천 이사들이 합의가 돼서 예. 이게 뭔가 성과를 낼 만한 의미 있는 학술 행사라는 데 동의가 안 돼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구여권 그렇기 때문에- 이사들끼리만 동의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여권 이사들. 예. 만약에 이게 정말 MT 가는 내실되는 것 행사라면. 그렇죠. 네. 어디까지나 저희가 작년 행사까지만 본 추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성격이 좀 보인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 오늘 방문진 MBC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이콧 중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파행되지 않을까 걱정인데 현재 상황 전달해 주실 게 있으면은 간단하게 좀 전달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제 그 방문진 이사 보임 관련해서 이제 자유당이 국감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고 맞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 지금 의원총회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오늘 사실 저희 방문진 국감이 예정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불참하고 다른 이제 민주당, 국민의당 다른 정당에서만 참석을 해서 아마 진행은 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오는 상황은. 아, 그렇습니까? 어제는 아예 진행을 예. 못했잖아요, 사실. 그렇죠. 어제 예. KBS 국감은 완전히 물 건너갔다시피 파행이었죠. 아, 지금 시각이 11시 16분인데 오전 11시 16분인데 예. 현재로 볼 때는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이제 자유한국당은 불참한 상태로 가운데. 예, 진행될 알겠습니다. 가능성이 있고. 예. 사실은 이제 관행적으로 방문진 국감을 하면 예. 그날 저녁에 MBC의 의원들이 MBC에 와서 그렇죠. 비공개로 업무 보고를 또 받거든요. 예. 이제 그것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을 분위기입니다. 현재로서. 그럼 고영주 이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출석을 하신 상태인가요? 아니면은 갔군요. 간 고영주 상태군요. 이사장이 예. 갔는지 확인 안 됐는데 아마 갔을 겁니다. 예, 갔을 겁니다. 예, 간 가서 일단 것으로. 안전에 있어야죠. 예, 네. 가서 지금 보도를 보니까 간 것으로 확인됐답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이 방문진 국정감사가 하필 오늘 금요일이라 가지고 또 네. 저희가 급박한 상황을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전달 받아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MBC는 조금 진전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반가운 소식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한국방송 네, 이어서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의 최건일 기자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느덧 또 마지막 방송이라고 하시는데. 자꾸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이제는 파업이 끝나야 안심하고 마지막 그렇죠. 방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언제나 우리는 이 마지막 연결이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전화 연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국정감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제 이어서 또 들을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오전에 연결했기 때문에 자세히 듣질 못했는데 기자님 어제 결국에는 KBS 국감이 파행됐고 아무런 공식적 질의도 하지 못한 채 연기가 돼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연기가 돼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도대체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해서 이거를 보이콧 해버렸고 결국엔 민주당 여당도 결국에는 이거를 진행을 못 시킨 거잖아요. 국감 네네. 일정을. 이 네네. 자세한 내막 좀 전달을 먼저 해주시죠. 네, 어제 오전부터 낌새가 좀 이상했죠. 예. 당연히 정해져 있는 국감 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통위에 항의 방문을 가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예상대로 진행되기가 어렵겠구나 예측은 했는데 예. 저는 솔직히 한 오전쯤은 시간을 보내고 오후에는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측을 했었는데요. 예. 오후에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거의 전면 보이콧을 해버렸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이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상진 과방위 위원장이 국감장에 오지 않게 되면 예. 그 여야 간사 중에 한 명이 이제 회의를 대신 진행하게 되는데 어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제 회의장에 와서 신상진 위원장이 병원 진료를 받아야 된다면서 자기한테 대신 진행하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오전에 방통위 가서 거세게 항의했던 위원장이 오후에 국감장에 안 오고 병원에 가는 것도 좀 이상했지만 예. 오자마자 그렇게 늦게 왔으면은 뭐 자기들 당의 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그 국감을 진행해야 되는데 곧바로 정회를 선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경민 민주당 간사가 이렇게 말을 했죠. 자기들이 의총을 하든 뭘 하든 우리가 막을 순 없지만 그건 못 막지만 국감은 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나가려면 나가시고 그 사회권을 넘겨라.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도 의원들은 다 퇴장을 했고요. 3시에 의원총회를 한다고 퇴장을 했고 민주당은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진행을 하겠다라는 초기 입장이었는데 이후에 5시쯤 넘어서 국민의당하고 정의당 등과 합의를 해가지고 11월 중에 다시 국감을 여는 걸로 3개 당만 합의를 했습니다. 아, 예. 아니 이게 원래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이제 민주당 쪽 간사기 때문에 만약에 네. 자유한국당이 자기네들이 의총을 하더라도 사회권을 넘겨준다는데 동의를 했으면 이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오후에라도. 그러니까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동의가 예. 쉽진 않겠죠. 박대출 간사가 정회를 선언해놓고 나간 상황에서 사회권을 넘기겠다고 말할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똑같은 상황이 어차피 어제 국감이 여러 군데 진행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 한다고 의원들 다 국감장에서 나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예.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지만 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이 사회권을 받아가지고 국감을 그냥 진행을 했어요. 아. 자유한국당 없는 채로. 근데 이게 원래 과방위는 정상 수순이거든요. 과방위는 왜 못한 겁니까? 과방위가 늘 계속 이렇게 좀 뭐랄까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루어낸 게 없다고 정세균 국회의장한테 혼도 났다 그러더라고요. 과방위가 실적이 없다고. 아. 여야 간의 마찰이 조정이 잘 안 되고 예. 또 이제 여당이 된 민주당이 좀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 상황이 좀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아 동의를 안 해주더라도 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그러네요. 국정감사는 해야 되는 건데. 결국 예. 웃으면서 돌아간 건 고대영 수장밖에 없고 아. 제가 보기에는 이게 11월 연기나 아니면은 정회 이후에 오늘 완전히 산회가 되는 걸로 결정되기 이전에 고대영 수장이 자리를 떴어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어디 다른 방에 가 있겠거니 했는데 바로 밖에 나가서 차 타고 저희 가버렸죠? 회사 차를 타고 예. 가버렸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어떤 언지를 받지 않았나 싶은 예. 추측도 듭니다. 아, 예, 일단은 이 국정감사 절차의 파행을 일단 전해 들었고요. 네. 어제 이제 고대영 사장이 기자들의 질문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소식 간단하게 전해 드렸는데 네. 떠날 때까지 우리가 고대영 사장 떠나기 전에 전화 연결했기 때문에 맞아요. 고대영 사장님이 국감장을 떠날 때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좀 전달해 주시죠. 아마 초유의 모습들이 많이 보였을 겁니다.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정회 중에 취재가 가능하냐 아니냐의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도 처음이었을 거고요. 그러니까요. 어제 예. 고대영 사장은 저희가 이제 한 2주 전쯤에 어떠한 인사권 그리고 방송 능력에 대한 그 기여를 하지 못하는 대외적으로 KBS 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식물 사장이라는 닉네임을 붙여드렸거든요. 예. 근데 어제 국감장에서는 그 이름 그대로 식물 사장의 모습을 증명하는 듯한 계속 눈을 감고 미동조차 하지 않는 예. 계속 약간 그러셨어요. 코마 상태 끝까지. 같아 보이는 끝까지. 그런 상태로 계속 앉아 있었어요. 예, 한 그루의 나무 같이. 근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의 심기를 자극하는 말초 신경을 자극해서 몸이 반응하게 하는 상황이 한 2차례 있었는데 그렇군요. 이 국회 사장이 도착하자마자 이게 표정이 불만이 가득했어요. 하여튼 자기한테 집중된 기자들의 시선도 예. 불만이었고 엄청 내가 몰렸죠. 여기에 가갖고 오늘 과연 뜻대로 200만 원 잘 밝힐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하는 표정도 있었는데 의사당에 진입하는 순간에 그 전 기자협회장인 이병도 기자가 예. 인터뷰를 시도를 했거든요. 예. 뭐 물론 200만 원 받았냐 이런 질문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오른팔을 들어서 그동안에는 이렇게 누가 질문하더라도 무시하고 지나가던 맞아요. 사람이었는데 예. 이병도 기자의 어깨를 잡고 바깥쪽으로 강하게 밀어내는 예. 행동을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거의 지으면서. 넘어질 뻔했어요 기자께서. 예. 헐. 지금까지 많은 기자들이 질문에 묵묵부답이던 고대영 사장이 어제 한 행동 중에는 가장 활발한 움직임이었다. 신체가 움직였어요. 예, 신체를 움직이는, 심지어 팔을 들어 움직이는 정도는 와, 정말 거의 대단하네. 근래 보기 드문 반응이지 않았나 예. 보입니다. 진짜 또 이제 국감장 안에 들어가서도 재밌는 모습이 하나 있었는데 예. 저희 그 이슬기 기자 이제 많이 유명하죠. 아, 그 사장한테 영상에. 질문 많이 하기로 유명한 그리고 이슬기 입이 기자. 막히셔가지고 이슬기 기자. 예. 그리고 또 지난번 특종을 했던 이재석 기자 등 여러 기자들이 그 사장 앞에 가서 맞습니다. 조용하게 정회 중에 분명히 질문할 수 있거든요. 정회 예, 중에는. 예. 다음 주에 ABU 총회차 출장 가시죠. 지금 회사가 이렇게 파업 중인데 장기 출장, 외유성 출장 가는 게 있습니까? 일정표를 보니까 거기 보니까 관광 일정도 있던데요. 스촨성, 성두시 가서 관광 일정 하루 종일 잡혀 있습니다. 지금 조합원들 파업하는데 성두시 가서 관광하는 게 맞습니까? 대답해보세요. 직접 본인 입으로 한마디 해주십시오. 자, 과거에 현대차 골프 접대는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자, 그동안은 어떻습니까? 질문을 이어갔는데 사장은 전혀 눈을 뜨지 않았어요. 근데
그 과정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슬기 기자의 입을 그 국회 방호원 입을 가로막는 예. 이런 화면이 보였거든요. 이거는 볼수 없는 장면입니다. 예. 앞으로 길이 남을 사진이 될 것 예. 같아요. 언론의 입을 가로막는 그런 모습. 예. 근데 이제 그 국회 방호원 말로는 또 이 기자한테 와서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과를 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한 것 같다. 그 방호원 입장에서는 그러면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사과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좀 흥분을 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예. 근데 그런 상황이 지나가고 나서 이렇게 질문이 쏟아지는데도 눈을 하나 뜨지 않던 고 사장이 갑자기 눈을 뜨면서 왼쪽을 탁 쳐다보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렇군요. 뭐죠? 뭘까 봤더니 그 전임 공추위 간사였던 정홍규 기자가 다가가면서 국정원 누구누구 알아요? 그 저희가 이제 지목한 돈을 직원, 줬다고 지목된 국정원 이름을 대면서 누구누구 알아요? 몇 번 만났어요라고 짧게 묻고 또 방원의 제지를 받고 옆으로 빠졌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고개를 들고 누가 질문을 한 건지를 확인하는 듯한 어떻게 알았지? 그 목소리를 이 목소리에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누구지? 이런 반응을 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 이병도 전임 기자협회장이랑 정홍 기자가 유독 이 사장이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낼 만한 인물들인데 이분이 제가 지금 대신 업무를 맡고 있는 정수영 간사와 동기인 공채 27기들입니다. 이 공채 27기 하면 저희 회사 직원들은 다들 알다시피 KBS에서 가장 전투력이 강한 기수, 뭐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뭐 꽤 되죠, 이분들이. 하여튼 그런 분들이라 해서 부사장이 싫어하는 모습을 여실히 드러낸 게 아닌가 보입니다. 역시 열심히 싸워야 반응이 옵니다. 네. 똘똘 뭉친 기수예요. 근데 이게 참 이제 저희가 어제 고대영 사장에게 국감에서의 질의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우면서도 저희끼리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차라리 잘 됐다. 고대영 사장이 지금 여러 가지 받고 있는 혐의에서 다 유죄가 나온 다음에 지금 고대영 사장을 저렇게 보호하고 있는 어제 부사장도 계셨고 여러 임원들이 계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유죄 판결 나온 다음에 줄줄이 다 엮여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제 그 고대영 사장을 호위한 분들 참 뭐 박장범 그 비서실장도 계셨고요. 네네. 이런 분들도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좀 몇 가지 해프닝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의 반응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네. 뭐 보통 이쯤 되면 이제 호위무사란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뭐 옛날에는 사장님 힘내세요 뭐 외치기도 했고 또 타사 기자들 사장에게 질문하는 타사 기자들에게 욕지거리를 했던 그런 호위무사들도 있고 한데요. 어제 그 기자 출신이에요. 박장범 사장 비서실장이. 근데 이분이 이제 계단을 통해서 사장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본인은 이제 빨리 내려가려고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는데 내려가면서 지인한테 하는 얘기가 같이 걸어가던 미디어오늘 기자한테 포착이 됐어요. 그렇군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애들이 저희 질문을 하고 있는 KBS 기자들을 지칭해서 애들이 저렇게 깽판을 치는 게 오히려 더 여론엔 괜찮아.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주 여론 전문가가 나셨는데요. 이게 정말 아전 인수격인 해석이죠. 저희가 누누이 느끼는 게 보도본부장이나 이제 사장들이들 여론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자기 주변의 여론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카톡방. 일반 시민들하고 시청자들의 여론이 아니라 저녁 술자리에서 만나는 그 적폐 무리들 그분들한테 들은 얘기들을 여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회사를 압박하거나 이제 기자들을 압박해 왔는데 어제 그 비서실장의 반응도 이 여론이라는 게 그동안의 적폐 무리들이 봤을 때는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뭐 자기 판단 나름이죠. 뭐. 그리고 홍기섭 본부장, 보도본부장도 후배 기자들이 질문을 할 때 아무 말 안 하고 허공만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근데 이제 저희 성재호 본부장이 다가가서 홍기섭 본부장님 나한테 한 얘기나 주세요. 저한테. 호통을 치니까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다른 데로 옮겼어요, 자리를. 무슨 약속을 하신 거죠? 보도본부장이 성재호 위원장하고 무슨 약속을 한 걸까? 그래서 제가 살짝 들어봤는데 뭐 정확하게는 다 공개를 해주진 않으셨는데 지난번에 그 홍기섭 본부장이 저희 사무처장을 폭행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 집회 중에 촬영하고 있는 조합 사무처장을 손찌검을 했는데 그때 아마 성재호 위원장과 통화나 만남을 통해서 자기의 속내를 얘기하면서 좀 읍소했던 내용들이 뭔가 있지 않을까. 이게 저희가 경찰 고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얘기가 있지 않았나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추측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그리고- 조인석 부사장도 예, 어제 예.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이분은 조인석 부사장은 저희 그 취재 기자들한테 막말하시더라고요. 아, 야 뭐라고 임마, 했습니까? 뭐 저리 비켜. 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어깨로 밀치고 이러는데 고대영신의 부역 계속 하실 거예요? 네, 좀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고대영신의 부역자로 남으시고 싶진 않으시잖아요. 여기다 확인해 주세요. 엘리베이터 안에 딱 들어가니까 약간은 수그러들면서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싸움을 구경하는 사람이 많으면 좀 거칠어지잖아요. 원래 말리는 사람 많으면. 근데 엘리베이터 안에 딱 이제 취재 기자하고 촬영 기자 딱 타니까 사퇴하시죠. 나도 때 되면 나가요. 지금 이때예요, 그때. 부사장님. 당신 생각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사원들한테 한마디 당신 해주시죠. 일꾼의 일꾼. PD 후배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왜 말을 못하세요? 그 어제 재밌는 분이 한 분 또 계셨어요. 예. 잘 아실 텐데 이제 박승규 스포츠국장이 예. 그 저희 구노조, 그러니까 저희 새 노조 말고 예. 저희가 노조가 1, 2노조로 나눠지기 전 노조 위원장 출신입니다. 예, 예. 언제적이냐면 정현주 사장이 쫓겨날 때 노조 위원장이죠. 그렇죠. 예. 예,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분인데 사건 때문에 지금 새노조가 나오신 거죠. 맞습니다. 예. 네. 네. 그때 저도 참 그 노조 위원장과 그 노조의 움직임을 보면서 분개했었는데 예. 전혀 막지를 않고 예. 회사에 경찰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예. 뭐 하여튼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박승규 국장한테 기자가 200만 원을 사장이 수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 자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탁 정면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예. 말을 되게 재밌게 하는 게 앞에다가 내가 볼 때는 그것을 발표한 내용이 아직은 내가 볼 땐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봐요. 아직이요? 생각이 바뀔 수도 라고 있다는 표현을 거. 하는 거예요. 예. 팩트는 다 공개가 됐는데 아직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곧 사실이 될 거라는 예측인지 내 마음속에서 좀 그 마음속에 뭔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뜻을 그래서 웃으면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말을 참 재밌게 하시는 분인데 그 정현우 사장을 쫓아내고 그 뒤에 이병순 사장이 낙하산 사장으로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예, 보내서 맞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가 조합원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85% 이상의 찬성으로 파업이 결의가 됐는데 예. 이 박승규 당시 위원장이 파업을 안 합니다. 그냥. 예, 접었죠.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따졌죠. 사원행동이나 이제 사원들이 예. 뭐냐. 그랬더니 그때 했던 말이 낙하산은 과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라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낙하산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발언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파업을 접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참 지금 뭐 어제 고대영 사장이 그저께죠. KBS 이사회에서도 그 200만 원 수수 관련 의혹에 대해서 참 답변을 재밌게 하셨는데 지금 이 모든 그 임원진들의 반응이 참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홍기섭 본부장, 뭐 조인석 부사장, 그리고 박장범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검색만 해보시면 다 얼굴을 알만한 분들이에요. 자주 TV에 나오셨던 그렇죠. 분들입니다. 네. 예, 그래서 참 저도 깜짝 놀랍니다. 이분들이 TV에서 봤던 분들이 참 이런 분 사실은 이런 분들이었구나. 예, 아무튼 참 놀라운. 근데 어제 예. 그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하고 카메라가 엄청 많았잖아요. 의원들이 다 자리를 빠지니까 예. 거길 취재왔던 많은 기자들이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임원들 고대영 사장들 그 임원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 보고 있고 다 같이 눈 감고 있고 홍기섭 본부장은 본인 핸드폰을 들어서 그 상황을 촬영을 하더라고요. 사진을 찍고. 나중에 책을 쓰려고 그러시는 건지. 흥미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인스타 하시나 보다. 인스타. 이게 어제 KBS 국감이 보도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만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경영진, 임원진들이 심리적으로 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저희도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지금 어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이 국정감사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이 좀 있다 그래요. 일단 처음으로 여쭤볼 것이 이게 사측에서 알게 모르게 이 파업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많이 했다 그럽니다. 그래요. 과연 사측이 기대하는 결과가 나왔는지 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저희가 한 건 아니고 국회에서 이제 국감을 준비하면서 사측에다 요구한 자료 중에 외부 법률법인 그 법무법인에다가 자문을 구했던 내역들을 보내라고 했어요. 예. 그 자료에 보면은 이번 새노조 파업에 대해서 이거 불법 아니냐 여기에 대한 자문을 4곳에나 보냈더라고요. 법무법인 4곳에다가. 4곳에 로펌에다가 준 것이죠. 예, 그 다 돈 드는 일인데 회사 돈으로.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4곳 가운데 3곳이
파업의 불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답을 보내온 거예요. 내용을 그 답변서를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사장과 이사장의 퇴진은 노조 입장에서 공정방송 사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된 쟁점의 하나이고 공정방송 사수는 이미 단체 교섭의 주요한 내용이다. 따라서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근데 법으로도 이런 공정방송을 위한 투쟁은 옛날처럼 무슨 불법 파업이나 이렇게 운운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대법 판례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한 곳이 이제 불법 파업을 인정하는 답변을 보내줬는데 그 그러네요. 뒤에다가 뭐라고 붙였냐면은 최근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청의 처분은 파업의 정당성을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는 불법 파업 같긴 한데 법률적으로. 근데 그게 불법으로 판정될지는 가봐야 한다. 그리고 쉽지 않다. 이래서 고대영 사장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결국에는 원하는 결과는 그 어디서도 받지 못했네요. 돈만 네. 나갔네요. 그런데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저희가 법률 자문 내역을 쭉 받아봤더니 이런 노조의 불법 파업이라든지 하여튼 법률 자문 받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유독 그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 터졌을 때 그때는 굉장히 민감한 사건이고 회사가 수세에 몰렸던 사건인데 그때는 아니라고 도청한 게 아니라고 우기면서도 단 한 차례의 법률 자문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봤거든요. 이게 왜 그랬을까?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자문을 구하지 않았을까? 그냥 쉬쉬하고 넘어갔을까? 궁금한 대목입니다. 그러게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감이 안 잡히네요. 왜 그 사건은 안 했을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난 내용이 또 한 가지 있죠. 뭐 이거는 저희가 꾸준히 얘기해드리던 내용이긴 한데 우리 이사들의 업무 추진비의 부당한 사용 내역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요거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원에서도 자료를 확보해 갖고 이제 곧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어제 국감을 통해서 추가로 밝혀진 부분이 저희가 김밥이나 햄버거를 하나 혼자 먹은까지 업무 추진비로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이 제가 어제 여의도가 아닐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 맥도날드가. 맞습니다. 그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에서 또 꼼꼼하게 어디서 드셨는지를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게 확인이 됐군요. 그래서 이 강규영 이사의 경우에 집 주변 맛집 탐방을 했다 이렇게 보도세를 내셨는데 그 집 주변에서 쓴 게 주소지 기준으로 도보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고깃집에서 6차례 58만 원 쓰셨고 10분 거리에 있는 한식당 17회 90만 원, 또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이탈리아 음식점에서 29회 230만 원. 이래서 집 주변, 그러니까 업무 KBS 그 이사회 때문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집 바로 근처에서 가까운 자기 집에서 쓴 게 총 200여 건이 넘고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가족 외식을 하실 이게 듯한데요. 2015년 9월에 임명됐거든요. 그 이후에 쓴 돈이 총 한 2,400만 원 업무 추진비 쓰셨는데 그 중에 4분의 1을 집 주변에서 쓴 겁니다. 아니 집 주변에서 썼다는 거는 저 말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그 권위가 있으신 이사님인지 모르겠지만 그 업무상 필요한 분들을 집 주변으로 다 불러서 이렇게 회의를 하시거나 그랬을 거란 추측은 잘 안 되는데요. 한 가지 더 저희가 그 약간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혼자 밥 먹은 것도 업무 추진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강규영 이사는 그렇게 우기고 있어요. 내가 혼자 차 마시면서 신문 본 것도 업무다. 그게 이렇게 상식적으로 우기는. 말이 됩니까 그게? 이렇게 계속 우기고 그걸 자료화해서 막 기자들한테 뿌리는데. 그 자료화를 하셨어요 또 강규영 이사. 근데 이게 어제 그 국감 자료를 회사 측에서 KBS 사측에서 의원실에 보내면서 앞에다가 한 장을 첨부를 했어요. 그 업무 내역서 그 추진비 사용 내역을. 근데 뭐라고 썼냐면 경고성 메시지가 담겨 있더라고요. 자, 이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자세하게 다 보내드리는데 이거를 외부에 공개할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 또는 기밀 유설 뭐 이런 부분에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의원들 협박을 한 거예요. 회사가?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붙였냐면 이게 의원들한테 경고를 보내면서 업무 추진비 내역을 이것저것 막 여러 내용이 나오니까 이게 사람들을 여러 만났을 때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갖고 따지지 말라면서 이 법인카드를 쓸 때에는 이사들의 입장이 공사와 KBS와 시청자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의견을 들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업무 추진비를 쓴 거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럼 결국 회사도 혼자 먹을 용도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혼자 먹는 용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는 거죠. 누구를 만나서 대신 누구를 만나든 정말 다양한 사람, 친구를 만나도 되고 뭐 누구를 만나도 된다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 강규영 이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혼밥하시고 혼맥하신 거는 법무추진비로 쓸 수 없다는 반증이 되는 그런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보호해 주려는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본의 아니게 매겼네요. 그렇죠. 본의 아니게 진짜 매겼네요. 혼자 먹는 거는 아니다. 빼박 못하죠. 아니 근데 강규영 이사 그것도 자료화하셨다는 게 참 재밌네요. 그 혼자 그럼 맥도날드 먹은 거 5,400원짜리 먹은 거 이런 거를 다 자료화를 하신 거예요, 그럼? 반박 자료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렇게 해도 된다. 그리고 저희하고 통화하면서도 이게 혼자 먹는 것도 다 업무의 일환이다. 아니, 신문을 보고 정세를 파악하고 뭐 이런 내용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 전화 연결할 때마다 이 강규영 이사 돈 쓴 얘기를 계속 해야 되나 고민이 될 정도로 참 질리네요. 예, 좀 저급하지 않나 이런 느낌도 들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KBS 관련해서 다양한 소식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저희 상황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또 소식 듣도록 하고요. 고대영 사장의 거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최건희 기자님 자꾸 마지막이라 하시는데 일단은 오늘은 인사를 드리겠지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일단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울먹거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모니터링 했더니 제가 울면서 끝났는데 다시 왔다고 막 울으셨던데 오늘 안 옵니다. 철딱선이 없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내일 광화문에서 만나요. 내일 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돌말고 팟캐 오늘 금요일인데 어찌 됐던 간에 이번 주에 보람 있는 한 주예요. 그죠? 새 이사가 선임이 되었고 게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믿음직한 분들이 선임이 되어서요. 우리가 방통위에 대해서 그동안 좀 약간 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특히 저 많이 마음이 상해 있었어요. 우리 가오가 있는데 화났다고 해주시죠. 빡이 쳐 있었다. 아니 저는 삐졌어요. 맘 상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마음이 조금 다스려졌습니다. 이제 그 결기로 KBS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서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고요. 그나마 즐거운 마음으로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 돌마고 파티 오늘 안 하는 대신에 내일 오후 4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요. 저희가 열심히 캠페인을 합니다. 적폐이사들 6분을 쫙 세워놓고요. 누가 가장 빨리 퇴출됐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스티커를 붙여보려고 합니다. 얼굴이 꽉 지워지는 스티커로 꽉 지워지는 무슨 과연 누구일까 한번 기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최건일 기자님도 우리 강규 형 이사를 내일 저희가 캠페인을 하다가 5시부터는 약간 그 미니 콘서트, 길거리 토크 콘서트처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오시는데 우리 최건일 기자께서 이 입담을 이제 현장에서 보실 수 있도록 드디어 우리가 강규 형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일 토크 콘서트는 5시부터니까요. 4시부터 나와서 같이 캠페인 해주시고요. 그리고 5시부터 듣다가 우리 6시에 촛불 1주년 집회를, 집회 아니지? 축제예요. 저는 정말 캠페인이에요? 사실 축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촛불 1주년을 기념하는 그 문화제를 같이 하도록 합시다. 돌마고 팟캐는 이걸로 끝! 적폐 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저는 언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연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대한민국의 새 시작을 여는 힘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언론 교체 꼭 해내겠습니다. 정말 잘해보고 싶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방송 오늘 주인공은 TV조선입니다. 네, 어떤 내용이냐? 여중생 살해범 이영학 씨 관련 보도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분이 지금 여러 가지 사건과 연루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이 씨의 계부
배 씨가 이영학 씨의 아내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계부 배 씨가 경찰의 3차 소환조사 당일인 25일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경찰은 자살로 현재 좀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상의 안주머니에다가 누명을 벗겨달라. 나는 억울하다 이런 내용의 이제 유서죠. 일종의 메모지 형태의 유서를 넣어놓고 이제 돌아가셨다고 해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7개 방송사가 모두 관련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근데 TV조선을 제외한 6개 방송사는 모두 한 건 정도의 관련 보도를 내놓았고요. 보도 내용도 대체로 배 씨가 숨졌고 또 그가 유서를 남겼는데 이런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는 생전에 어떤 주장을 했었다. 이 정도를 이제 간략하게 언급해주는 사건 사고 보도였습니다. 근데 TV조선은 무려 5건의 신났어. 네, 정말 신났다는 표현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죠. 5건의 관련 보도를 내놓았고요. 그럼 5건의 보도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었느냐? 다 이제 뭐 그 계부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고요. 그냥 사건 전반을 다룬 내용들이 있었는데 왜 그랬느냐? 보면은 사실 이날 TV조선이 예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새로 런칭했다고 했죠. 그 프로그램이 이영학 아내 자살 미스테리라는 주제로 그날 방송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보도 프로그램에서 이걸 홍보를 계속 해준 거예요. 이슈를 막 띄우면서. 근데 그게 얼마나 노골적이느냐? 보도 내용에 아예 앵커가 이영학이 자기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지목했던 어버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영학 아내의 자살 이유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탐사보도 7에서 생모와 친형 주변 사람들이 증언을 통해 오늘 사건의 실체를 파헤칩니다. 이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보도가 시작이 되고요. 네. 홍보를 해줬군요. 네, 기자도 보도 마무리 멘트로 이영학 아내의 자살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잠시 후 10시 방송되는 탐사보도 7에서 낱낱이 공개됩니다. 네. 이러면서 보도를 마무리합니다. 그냥 보도 자체가 아예 다 광고인 거죠. 네, 근데 이거는 문제거리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보도에서는 이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뭐 프로그램 광고 정도에 할 수 있지. 네, 이거는 정말 뭐 그냥 그러려니 얼마나 아무도 안 보면 이렇게까지 하겠어. 열심히 해라 뭐 이런 마음이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 즉 보도 제목이 자살 동기 의문, 타살 의혹까지 이런 건데요. 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도 안에서 실제 자살 장면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영학 씨의 아내, 부인의 최 씨라고 하죠. 이분이 건물에서 이제 뛰어내려서 투신하여 자살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장면을 CCTV 같은 영상으로 이렇게 촬영이 된 게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TV조선 보도를 통해서 노출이 됐습니다. CCTV가 나갔어요? 네.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상준 기자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 아내 최 씨가 건물 5층 옥상에 서 있습니다. 놀란 행인들이 웅성이 있는 사이 최 씨가 추락합니다. 라는 설명을 하는데요. 이때 보여주는 화면이 뭐냐? 맨 처음에는 그 건물, 최 씨가 떨어진 그 건물의 외벽을 보여주고 거기에서 최 씨가 그 뛰어내린 그 창문 있죠. 거기다 이게 빨간색으로 테두리 표시를 해서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최 씨의 그 시야인 것처럼 앵글을 잡아서 건물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건 직접 찍은 거네 또. 네, 모습을 이렇게 앵글을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게 CCTV 영상인데요. 행인이 있고 행인이 옆에 서 있는데 행인이 아마도 최 씨를 발견한 듯해요. 웅성거리면서 이렇게 위를 보면서 놀라는 듯한 기색이 있고요. 곧바로 위에서 뭐가 검은 물체가 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행인이 놀라서 도망치는 듯한 모습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장면들이 행인 부분에다가 이렇게 하얗게 동그라미를 해서 잘 보이게 해주고 그 검은 물체 최 씨로 추정되는 그 분이 떨어지는 그 부분도 하얗게 해서 잘 보이게 동그라미 하얀 원 처리를 해줍니다. 야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이건 진짜 심의 규정이고 뭐고. 대략적으로 하면 맨 처음에 나온 게 한 10초 정도 노출이 됩니다. 근데 한 번 보여줬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또 보여줘? 같은 보도 안에서? 네. 이후에 이제 배상훈 프로파일러에 만약에 의식이 있는 상태로 뛰어내렸다면 뭐 나중에 뭐 다리나 허리가 떨어졌을 텐데 이거는 상체가 떨어지니까 하면서 이제 이게 자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를 하는 발언을 보여주면서 그 장면에 대한 자료 화면으로 다시 그 아까의 CCTV 장면 떨어지는 장면을 5초 정도 한번 더 보여줍니다. 이게 이 장면이 대부분의 문제 보도들을 보면 재현이나 혹은 막 되게 자극적인 사파, 그래픽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수준이 아니라 정말 사람이 죽는 장면에 정신 나간 거죠.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요. 네. 아예 자살 묘사라는 항목을 따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방송은 자살 장면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거나 자살의 수단 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안 되고 내용 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심의 규정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래요. 내용 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뭐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 항목에 한해서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신중을 기해라라고 한 번 더 집어주고 있어요. 그 정도로 조심하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야 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그냥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좀 약간 충격적이고요. 이거는 중징계가 안 나오면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중징계가 내려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예전에 그 강남역 그 네. 살인 사건 기억나시죠? 네네. 그때도 TV조선이 이런 비슷한 기행적인 그때 남자친구가 네네네. 발견을 했잖아요. 네. 그 피해자의 당시 상황을. 그때 TV조선이 다들 이제 보도를 할 때 그 CCTV를 쓰긴 썼지만 네. 다들 그렇게 많은 부분을 쓰지 않았는데 TV조선 거의 풀로 다 보여줬죠. 이 보도의 문제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TV조선이 이 보도에서 최 씨의 자살 동기는 의문투성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때에 노출되는 화면이 뭐냐? 숨진 최 씨와 최 씨의 딸이 함께 있는 사진을 노출을 하는데요. 얼굴 다 보여줘요? 얼굴 부분에는 블러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데 이목구비가 보여요. 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목구비가 굉장히 잘 보이는 수준이고요. 이건 역시 그 심의규정 제38조 자살 묘사에서 방송은 자살자 혹은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와 자살 미수자를 포함하여 그 유족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안 되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요 항목을 위반한 것입니다.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 보도를 일단 했는데 TV조선 제작진 측에서 해놓고 보니까 좀 불안했던 그래요? 모양이에요. 왜 그러냐? 홈페이지 다시 보기에 안 올려. 그러면은 찜찜한 걸 알면서도 보도를 한 거네. 네. 지운 거죠. 이 기사는 있어요. 온라인에 송고해서 그러니까 기사는 있는데 화면만 지운 거죠? 들어가 보면 영상이 없고 스크립트만 있습니다. 네. 이게 근데 모든 종편이 자주 쓰는 방식이에요. 네. 방송할 때는 나갔어. TV에는 나갔는데 다시 보기에서 영상만 지워 이상하게. 지우려면 싹 다 지우든가. 그러니까 이걸 다 안 지운 이유가 이 보도 자체가 탐사보도 7에 대한 광고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요것만 남겨놓은 거야. 광고 겸해서. 그렇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참 정말 더 나쁘다. 더 나쁘다 해놓고 찜찜하니까 이렇게 그냥 이것만 싹 지어놓으면 저희가 사실 녹화를 안 했으면 이건 아무도 못 보는 것이거든요. 없던 일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했다. TV조선이. 이건 정말. 하지만 실패했다. 스튜핏. 이 방송을 들으면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봉우 씨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지 않나요? 뭐요? 무슨 예감이? 탐사보도 7을 모니터해야 되겠구나. 이게 참 TV조선이 말을 돌리는 이 보고를 딱 보는 순간 보도가 이런데 탐사보도 7은 어떻게 됐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내일 일을 해야겠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강남역 살인 사건 때도 그렇지만 참으로 이 TV전이 CCTV를 이렇게 무분별하게 자꾸 딴소리하지 이거는 마시고 정말 심의 규정을 차치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 보도를 보면 너무 충격적일 것 같아요 정말로. 자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그 공격 심지어는 이 CCTV 장면을 이용해서 보여주는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요즘은 이제 텔레비전 영상 에서는 주로 이제 영상 보도에서 이제 목소리 말고 영상 보도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장면인데 그 이제 범죄 장면을 찍는 게 너무 좋으니까 막 어떤 그 할아버지가 젊은이가 막 할아버지한테 옆차기 해가지고 막 날아가서 때리고 막 이런 것도 보여주고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는 어떤 아줌마가 막 올라서 운전사 막 뺨 때리고 막 그런 별 장면이 다 있었어요. 근데 이게 CCTV가 생기면서 CCTV로 입수할 수 있는 영상을 너무나 이제 신이 나가지고 보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이렇게 사람이 죽는 폭행만 당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죽는 장면을 이렇게 그대로 담는 거는 정말 되게 심각해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마인드와는 달리
보도를 보는 사람은 한 5살 난 애부터요. 정말 그 뭐 90이 넘은 할아버지들도 다 보시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보도는 대부분 그리고 시간대 자체가 가족 시청 시간대에 저녁 종합 뉴스는 있잖아요. 밥 먹을 때 보게 되죠. 그걸 굉장히 감안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보도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지나치게 충격적이거나 지나치게 그 현실적인 범죄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자체가 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하물며 저희가 사파도 그러지 말라고 심의 규정에 다 써 있고 저희 시민 단체에서도 지적을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저 보고서 보자마자 정말 너무 충격적이어서 얘는 제가 때까지 갔다 TV조선은. 그러니까 근데 그걸 모르는 것 같아. 네. 진짜 알고서 기자들이 몰라서 기자들이 모른다. 네. 이렇게 에이 그러면서 다시 보기엔 지웁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그 사후 평가 그러니까 심의나 이런 거에서 걸렸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거 좀 불편한데 해서 지울 수는 있지만 기자는 몰랐을 것 같다는 생각. 저는 아무튼 너무 무감하다, 그러니까 무신경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자는 몰랐고 데스크가 다시 보긴 지웠다. 찜찜해서. 자, 아무튼간에 왜 데스킹이 보도를 만들 땐 적용되지 않지? 아무튼 참 거지 같습니다. 근데 TV조선이 이날 했던 보도가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이게 저게 끝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건 무려 단독 보도인데요. 성폭행 의혹 묻자 강력 부인이란 보도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 생전에 배 씨가 그러니까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그 배 씨가 살아생전에 억울함을 호소했던 모습을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오후 숨진 채 발견된 이영학의 어부다버지를 며칠 전 TV조선 탐사보도 프로그램 3분 제작진이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배 씨는 며느리 성폭행 의혹이 억울하다며 펄쩍 뛰었답니다. 이 배 씨의 처음이자 마지막 언론 접촉이었다고 합니다. 자기네가 했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냐면 이영학 씨의 계부입니다. 네. 네. 이분은 근데 여태까지 계속 끊임없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을 해왔고요. 이 주장 자체가 뭐 새로운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계속. TV조선은 이거를 이 사람이 죽으니까 마지막 흔적 이러면서 가지고 와서 보도의 소재로 쓴 거예요. 진짜 옐로우 저널리즘의 전형이죠. 그렇죠. 이거는 죽은 사람을 일부러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러면서 사실상 지금 TV조선은 25일 날 방송에서 배 씨와 최 씨의 죽음을 다 이용한 어떤 그냥 소재거리, 흥미를 끌 수 있는 소재거리로 이용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것도 채널A가 배 씨의 주장을 너무 많이 단독 인터뷰로 전달해서 저희가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죽은 사람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클릭수에 이렇게 이용하면 안 돼요. 정말 가지가지하네요. 아무튼 저도 보고서 쓰면서 정신적 데미지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건 정말 없어져야 돼. 이게 진짜 도를 넘었어 진짜 TV조선은. 진짜. 그 제가 이런 사례를 지금 갑자기 막 딱 떠오르지가 않는데 이런 충격적인 영상이 실제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 세계적으로다가 이게 어떤 사례를 지금 처자님께서도 보니까 그걸 보고 계신데 사담 후세인이 죽을 때 그리고 그 카다피가 죽을 때 이게 다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유튜브에 올리면서 퍼졌잖아요. 이걸 또 이제 국내외 할 것 없이 엄청나게 많은 방송 언론들이 그대로 또 내보내면서 그래서 참 논란이 컸었고 아마 지금 처자님 찾으시는 게 그것 때문에 모방 범죄 같은 게 모방 범죄가 아니고 모방 자살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실제로 여기 있네요. 이걸 보고 후세인 교수형 처해지는 사담 후세인 교수형 처해지는 영상을 보고 그걸 흉내내다가 어린이들이 8명이나 사망했던 사건. 근데 이게 어린이만 이런 거고요. 어른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상상하기 어렵지만은 방송 언론이 그렇게 때려버리면은 이런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방송은 진짜 너무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흉내를 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인식하고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충격적인 장면들을 자꾸 보여주고 흥미 위주로 이렇게 방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람이 진짜 연기도 아니고 인형을 떨어뜨린 것도 아니고 사람이 진짜 떨어져서 죽는 장면을 그 차에 이렇게 떨어지면서 쿵 하는 그런 거를 그대로 그냥 다 보여주면서 그걸 계속 또 반복하고 다시 반복해서 보여주고 생각하면 막 소름이 끼쳐요. 그게 진짜 연기가 아니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걸 느끼는 그 사람의 충격이 있는 것인데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보여주는 건 진짜 심각합니다. 근데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 방심위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되는 게 저희가 강남역 살인사건 CCTV 그 전부 심의 넣었어요. 한 건 한 건. 원래 그런 거 똑같은 거면은
그냥 뭉뚱그려서 며칠에서 한 건의 심의로 넣거든요, 민원을.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게 너무 심각해가지고 네. CCTV를 그 강남의 살인 사건 CCTV를 쓴 보도로 그냥 한 건 다 넣었거든요. 근데 네. 뭐 권고 문제 없음 이렇게 해서 굉장히 경징계로 때렸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번엔 또 지켜보고. 그거 말고 옛날에 성완종 씨 자살 사건 때도 사실 이게 자살 보도랑 이제 연관이 있는데 성완종 씨 자살 사건 때도 그 넥타이 어쩌고 하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고개를 뭐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그 상황을 너무 자세히 묘사를 했어요. 근데 다 문제 없음이 나왔어요. 권고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좀 정말 규칙을 몰라. 그러니까 방송을 만드는 사람과 심의를 하는 사람이 규칙을 몰라. 자기네 족보를 몰라. 그러니까 방심 위원들이 방송 어떤 저널리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는. 네. 이제 바뀌었으니까 한번 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기대해 봐야죠. 언론들이 이명박근혜 아바타입니까? 실망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민원연은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언론의 미래만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울어진 언론 지형을 바로잡을 단체 누굽니까? 민원연의 미디어 달곡기. 자, 그러면은 저도 한 가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어제 갑자기 그 여성민우의 미디어 운동 본부에 윤정주 소장 아니죠. 요즘 더 높으신 분이 됐는데 아무튼 그 윤정주 소장이 저한테는 이제 윤정주 소장인데 오랜 이쪽 언론 운동의 친구들이죠. 그런데 전화가 와가지고 그 조덕재 관련 보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추행 남배우 뭐 이렇게 말하죠. 그 남배우 그 사건에 대해서 이 남배우 A 사건이라고 부른다네요.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너무 말을 잘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은 미디어오늘에 보도된 것은 그 김원경이 아니고 딴 김원경이야? 그래서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미디어오늘과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잔디에 미디어오늘에서 남배우 사건에 대한 민원연의 입장을 묻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갖고 이제 제가 잘 모르는 기자 그 전화번호여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전화를 했는데 정민경 기자라고 미디어오늘 기자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남배우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이거를 이렇게 질문의 요지가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민원연의 입장 이거는 좀 당황스럽잖아. 그건 내가 모르겠다. 저 진위를 아직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았다. 그렇게 누가 진짠지. 그런데 그 사건 보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것만 얘기할래요. 그랬더니 원래 그걸 여쭤본 거였대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이 내용을 많이 모니터를 안 했어요. 우리 모니터에 별로 안 나왔어요. 한마디로. 그쵸. 예, 그리고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봉시 그 종편 쪽에서 사파 이야기를 하면서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에서 그 사건을 다루는 사파가 좀 이상했잖아요. 이렇게 막 속옷을 찢고 이런 그런 장면이 이렇게 그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2차 가해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하는 내용이 우리 보고서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이제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저한테 전화를 미디어오늘에서 하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요. 이게 1심 판결은 분명히 2016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거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보도량이 굉장히 적었어요. 거의 관심을 안 주었던 당시에 시민 여성단체 등에서 여성단체와 영화인 협회 뭐 이런 쪽에서 막 포럼하고 기자회견하고 막 울고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토론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보도가 별로 없었거든요. 제 기억에.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몇 건이다라고 말은 하지 못하지만 그때 보도량은 굉장히 적었는데 이번에 2심 판결에 그때는 1심 판결에서는 여자 배우가 피해자가 그러니까 승소를 아니죠. 피해자가 패소를 한 거예요. 진 거예요. 근데 이번 2심에서
일부 인정이 돼서 맞아요. 예, 이번에는 유죄가 나왔어요. 그랬더니만은 가해자한테. 갑자기 가해자가 억울하다고. 엄청나게 네. 여론전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전보다. 그런데 이제 관련 보도가 어떻게 똑같은 한 사건을 다루는데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할 때도 보도가 별로 없었고 그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다가 결국은 재판에 졌을 때도 보도가 없었는데 오히려 재판이 이기니까 그 가해자의 중심적인 내용으로 엄청나게 가해자가 보도가 되는 억울함을 거예요. 호소하자 갑자기 네. 보도량이 급증한 거죠. 근데 이제 보도량이 내가 보기엔 너무 많다. 그런데 이게 그래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보도해 주는 게 반론을 해주는 게 맞다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지만은 사실상 그렇다면은 우리 사회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그런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하고 힘들다고 하면서 호소했을 때는 보도를 안 해줬고 심지어 그게 무죄가 나왔을 때 여성단체들이 막 비판하는 그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을 때도 보도가 안 나왔는데 이제 승소를 했더니 반대로 억울하다면서 가해자가 막 어떤 말을 인터뷰를 하니까 그제서야 막 언론들이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해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자기네들이 이게 이성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지만은 가해자 중심적인 그런 식의 보도를 우리 언론이 하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아니냐 이렇게 저는 이제 그렇게 느낀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근데 미디어오늘에서 이걸 카운팅을 했더라고요. 뭐냐면 1심 판결이 있었던 2016년 12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10개월 동안 네이버에서 남배우 성추행을 검색하면요. 관련 보도가 28건 뿐이었대요. 그런데 거의 1년의 기간 동안 보도가 10개월 동안 28건이었다는 거예요. 이 기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피해를 호소하고 포럼을 열고 했지만 이렇게밖에 보도가 안 됐었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배우가 억울하다면서 나서니까 일주일 만에 500건이 넘는 기사가 네이버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 날까지만 해도 지금은 더 많죠. 이때에 비해서. 이 기사가 지금 지난주 금요일인가 나왔던 토요일 10월 21일 토요일 기사거든요. 이때 500건이면 지금 1000건도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안 맞는 수준의 그 지나친 관심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규정상으로도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방송심의 규정이나 포털뉴스 제휴 평가 규정에서도 이 성폭력 관련된 내용은 주의를 요하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이게 양측의 어떤 주장이 분명히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형평을 굉장히 맞췄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이제 맞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했던 말들은 그거예요. 지금 말한 가해자의 말에 너무 주목해서 그것만을 자꾸 집중하는 이 행태가 적절치는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추행 사건을 너무 우리가 흥미 위주로 소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 특히 이번 사건에 있어서 그런 이제 생각. 이걸 제대로 보도하려면요. 사실은 영화계의 성추행이나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여배우와 남배우 이 개인이 요 사건에서 누가 어떻게 되나 이것보다는 이런 관행이 사실은 김기덕 감독 문제도 있었고 계속 있었잖아요. 크고 작게. 근데 왜 계속 이게 연기이냐 성추행이냐 본인이 원치 않는 수위에 처음에 합의하지 않은 상태의 어떤 연기 톤을 자꾸 요구하는 그 감독이나 그리고 배우의 행동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크고 작게 계속 있어 왔는데 그것에서 어떻게 지금 이거는 굉장히 그게 극단화돼서 터진 사건이에요. 그러면 언론인이라면 요번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두 사람의 싸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문화 그리고 그것의 대응책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런 보도를 너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보도는 안 하고 소비하는 보도 있죠. 관음증적으로 이 사건을 그냥 어디에 손이 들어갔나, 뭐 찢었나 안 찢었나 이런 식의 그런 보도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이거는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제 더 큰 사건이 벌어진 거죠. 어제 알고 보니 디스패치에서 메이킹 영상 단독 보도라는 걸 내놨대요. 네. 근데 이 영상이 아주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철저히 가해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영상이고요. 그 남배우 A씨, 이름을 본인이 밝혔는데 그 겁탈 장면을 연기하다 실제 추행을 저지른 배우로 낙인 찍혔다라고 이제 자기가 주장하는 내용 그거를 그대로 보여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이 사실은 남배우 중심으로 남배우의 고백 위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양쪽의 입장을 다 담은 내용도 아니고 남배우 중심적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디스패치가 객관성을 담보하려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영상 분석 전문가를 등장시키거든요. 그런데 그 영상 분석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해요. 조덕재 씨가 여자의 음모를 만지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왜냐하면은 남자의 손이 가슴이나 음부로 들어오면 놀란 반응을 보여야 한다. 그런데 B 씨의 표정은 거의 변화가 없다. 해당 장면을 저항의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거 너무 구시대적인. 야, 이거 지금 보도 보고 있는데 정말 미친 보도네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이 여자가 당하지 않았다는 그 추정을 하는 어떤 논리 근거가 딱 하나예요. 여자 표정이 무표정이었다. 딱 진짜 그거 아니 근데 연기 중이었잖아요. 이 사람은 계속 시종일관 얘기했거든요. 자기는 컷을 기다렸고 자기는 그런 배우 굉장히 유명하지 못한 그런 배우 입장에서 여기서 지금 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근데 연기하는 상황에서 놀란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금 보면은 손과 어깨의 그 방향으로 추론해봤을 때 뭐 그렇게까지 뭐 아래를 만지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 메이킹 필름이 바스트샷 위주로 되어 있고 보도에도 나와 있듯이 아래의 손은 확인이 어렵다고 지들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단정지어서 지금 얘기하냐는 왜 거죠. 이런 보도를 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또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참. 근데 또 디스패치 한번 물어봅시다. 불쾌한 보도네 되게. 그래서 진짜 너무 이게 불쾌한데? 영상 분석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그 성폭력이 가진 어떤 특수성 있잖아요. 성폭력이 당하는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저항을 하지 못하거나 너무 놀래서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거를 어떤 표준화시켜서 너가 그걸 당할 때는 이렇게 격렬하게 저항해야 돼. 그러지 않았으면 너는 이걸 받아들인 거야. 또는 이거 성폭행이 아니야.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구라를 자꾸 우리가 이렇게 언론에서 너무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 되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제 굉장히 목소리가 괜히 씩씩거리고 되는. 아니 그리고 진짜 이게 지금 너무 기분 나쁜 부분이 B 씨가 지금 디스패치 문구가 이래요. 게다가 B 씨는 감독의 오케이 사인에 의외의 대답을 한다. 아우 씨 조독재가 나 브라까지 다 찢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디스패치 입장은 이건 거예요. 바로 만졌다라고 문제제기한 게 아니라 속옷을 찢었다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왜 말이 바뀌었냐, 왜 널 추행했다고 하느냐 이거예요. 아니 찢으면서 안 만지고 찢을 수 있나?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 디스패치는 뭔가 이런 일을 당한 여자의 어떤 전형적인 반응들, 표정과 그 이후의 반응을 딱 설정해놓고 그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넌 당하지 않은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공식 보도로 나갔다고요? 디스패치 보도예요. 네. 디스패치 보도도 보도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그동안 성폭력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이나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때 이거는 이제 방송 보도가 아니니까 우리가 방송심의 규정을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게 뭐 한두 가지를 침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어제 들은 바에 의하면은 여기서 보여주는 영상이요. 실제로 법원에서도 공개할 수 없고 이렇게 그 판사하고 양쪽의 사람들만 이렇게 모여서 보는 그런 수준의 굉장히 은밀한 영상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다 지금 노출시켜버린 그 입증하기 위해서 그 남배우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노출시켜버린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런 기자회견을 긴급하게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저희 김세옥 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나오는 토론자가 너무나 마음에 든다며 정말 기대되는 토론회라고 하는데 아무튼 저는 제가 할 말은 아마 오늘 방송에서 하는 것 이상의 내용은 나오기 어려울 텐데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정말 이제 좀 자제하자. 성폭력 보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언론이 소비하는 문제는 정말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 2차 가해는 이제 정말 최소한 차라리 관심 꺼주세요. 이럴 바에는 2차 가해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정말 끔찍한 이게 사건이 어떻게 되든 결론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저는 심지어 결론이 뭐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든 간에 지금 이걸 보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너무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남자 입장에서 내가 하지 않았는데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거라는 어떤 공포심, 그리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내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해명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은 결정적인, 지들도 말하지만 스모컨건이 아니고 정말 모든 것이 다 추정이에요. 분석 전문가를 불렀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사실은 밝혀진 게 없어요. 근데 이런 영상을 가지고서 너무나도 피해자를
약간 또라이인 것처럼 지금 뭐라고 하고 아니 그리고 있어요.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거를 자기네 마음대로 재판 증거로 볼 수 있는 자료를 네. 마음대로 공개하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근데 디스패치는 이런 영상 엄청 잘 네. 하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디스패치가 이런 단독 특종 이런 소리를 하면서 늘 아주 이런 선정적인 기사를 양산해내고 있는데 일단은 이게 너무나 많이 어뷰징되면서 기사가 막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대요. 어제부터. 그래서 이거를 좀 지금 당장 긴급하게 자제를 요청해야 된다.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부터가 저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제 그만 봅시다. 네, 근데 이게 뭐 안 본다고 우리가 안 본다고 되는 문제. 어쨌든 간에. 네, 안 보고 저는 어뷰징 지워야 된다라고 내려라라고 당장 다 내려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미디어 탈곡기도 오늘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요. 예, 원래 제가 일배를 하려고 했어요. 늘 지금 말씀드리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일배로 방송을 하려고 일배를 주제로 행태를 일배의 행태를 모니터한 보고서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참. 그런데 이게 늘 시간이 밀리네요. 우리가 특집으로 다시 한번 마련을 하겠습니다. 오늘 미디어 탈곡기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요. 요거로 마무리할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다음 주에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회원 가입 및 후원 문의 전화번호는 서울 전화 02-392-0181입니다.